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1교시 때 탐색적 조사, 기술적 조사까지 했고요. 3교시에는 설명적 조사. 설명적 조사는 어떤 거냐? 설명 목적의 연구는 여러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론 발전의 단계에서 가장 고급 목적이 되고 있으며 조사 연구에서 문제의 성격이 앞서 제시된 두 가지 목적을 충족시킨 상태임을 확인한 후에야 설정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탐색과 기술을 통해 알려진 선행 지식들이 있어야만 명제와 가설 설정, 관계 개념에 대한 측정 등도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은 과학적 이론의 최종 목적이죠. 모든 조사 연구는 선행 단계의 목적이 충족된 후에야 바로 다음 단계의 목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타당한 것인지는 전적으로 현재 제기된 연구 문제의 성격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때로는 한 조사 연구에서 두 가지 이상의 연구 목적이 함께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한 연구에서 탐색과 기술 혹은 기술과 설명의 목적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죠. 예. 그러나 그 경우에도 연구 내에서 발전 단계별로 연구 목적이 구현되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설명적 조사. 이렇게 정리를 하고 조사 목적에 따른 분류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탐색적, 기술적, 설명적 조사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시간적 차원에 따른 분류가 있네요. 자, 연구의 시간적 차원에 따른 분류는 특정한 시점에서 특정한 시점입니다. 연구 대상에 대해 한 차례만 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뭐예요? 횡단 연구입니다. 횡단은 뭡니까? 옆으로 쭉 늘어서는 걸 횡단이라고 하죠. 예. 횡단 연구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연구 대상을 관찰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건 어떤 건가요? 종단이죠. 종을 세웁니다. 시간의 흐름은 이렇게 쭉 올라가겠죠. 예. 이렇게 이거는 옆으로, 요거는 종. 그러니까 세대를 이렇게 보면 됩니다. 60대, 50대, 40대, 30대, 10대. 이럴 때는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흐름이 이어질 것인가. 이건 종다 연구입니다. 근데 10대들의 모든 삶이나 모든 삶의 만족도, 공부의 수준, 뭐 이런 거 어떤 것인가? 그러면은 횡단이죠. 옆으로 가는 거는 횡단, 위아래로 가는 거는 아래 위는 종단.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연구 대상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 횡단이 좋을 때가 있고 종단 연구가 신뢰성을 가질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같이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대부분 그러면 너무 복잡하니까 횡단을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은 종단 연구는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자, 횡단 연구는 한 시점을 지정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변수들 간의 관계를 조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같은 지역 간에 여기 남양주, 그 다음에 안양 뭐 이런 식으로 지역 간에 그 같은 시간대에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국가 간, 뭐 한국,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 뭐 이런 미국 이런 국가 간에 같은 시대입니다. 현재 있는 시대에는. 그리고 문화 간 비교 연구로 일정 시점에서 관련 자료를 비교 분석해서 같은 시점에서 공간적으로 상이한 집단에서 나타나는 변이를 포착해서 그 원인을 설명하는 것을 종단 연구다, 횡단 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종단 연구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를 두고 자료를 분석하는 것으로서 시간에 따른 동태적인 변화 과정을 연구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흐름이 나이 먹어가면서 따라 달라지는 그런 흐름을 변화를 볼 수는 있지만 시차 변수의 포함 등으로 인해서 표본수 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나의 분석 단위인 국가 혹은 지방정부에 대한 사례 연구의 성격을 가지므로 연구 결과의 일반화가 어렵다. 이렇게 단점을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단점 시차 변수의 포함 등으로 인한 표본수 확보가 어렵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따라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 표본이 똑같이 올라갑니까? 그건 아니죠. 중간에 무슨 사고가 있어서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혹이라도 60대에 돌아가신 분도 계실 것이고, 뭐 이렇게 해갖고 하다 보면은 이 표본이 처음에 했던 거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표본수 확보가 어려운 그러한 단점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나의 분석 단위인 국가 혹은 지방정부에 대한 사례 연구의 성격을 가지므로 연구 결과의 일반화가 어렵다. 예. 연구 결과의 일반화가 어려우면 조금 논문이나 평가내기가 어려운 그러한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단 연구. 그래서 요즘 대부분 횡단 연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종단 연구는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일반 사회 또는 특정 집단의 변화가 어떠한가를 추적하는 추세 연구,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일반 사회 또는 특정 집단의 변화가 어떠한가를 추적하는 것, 추세 연구죠. 즉 일반 사회 같으면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뭐 운동권 시대죠. 90년대, 뭐 2000년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연도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일반 사회 또는 여기 뭐 노동계면 노동계 이런 식으로의 특정 집단의 변화가 어떤가를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 스터디, 추세 연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집단의 출생 이후 이들의 집단적 특성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추적하는 동료 집단 연구. 같은 집단 그러면은 뭐 이 출생이 누구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뭐 6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의 출생 이후 집단적 특성, 이 사람들의 특성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따지면 10대는 60년대 태어난 사람들의 10대 때는 어떻고 20대는 어떻고 30대는 어떤 삶을 살고 지금 베이비 붐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지금 현재 상은 어떤 것인가? 이런 같은 집단, 같은 동류 집단 연구를 얘기할 수 있고요. 패널 연구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한 사람들을 계속 추적하여서 반복적으로 조사한다. 요것을 패널 연구라고 볼 수도 있고 패널 연구에는 횡적인 연구도 있고 종적인 연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례 연구 하나 또는 몇 개의 사례를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서 심도 있게 관찰하는 것을 사례 연구다. 조금 이렇게 신뢰성은 좀 있겠죠. 하지만은 이게 일반화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러한 연구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편 여러 나라 지역의 여러 지역이나 국가 또는 문화권에 대한 자료를 여러 시점에서 수집해서 분석하는 연구, 요거를 통합시 계열 설계라고 부르는데 일종의 패널 연구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까 패널 연구 봤죠? 대표적으로 시애틀의 종단 연구가 있으며 국내에서는 국민연금연구원 패널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 패널조사, 아까 1교시 때 제가 말씀드린 한국복지 패널조사, 그 다음에 노동연구원 패널 이런 자료가 소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2차 뭐라고 했습니까? 2차 자료 수집이라고 했죠? 이 사람들이 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이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도 한국복지 패널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건 다 자기네들이 돈 들인 거고 또 이제 국가 돈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도 이런 자료가 있고 이것을 이제 2차 자료 수집을 해서 논문 형식으로 발표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이제 동단 연구가 될 수도 있고 횡단 연구에도 이러한 사례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조사연구 분석 단위인데요. 사회과학 조사에서 가장 많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분석 단위는 뭡니까? 나예요, 개인. 그래서 개인들의 행위나 속성, 태도 등을 조사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개인들이 속한 더 큰 집합체, 조직, 지역, 국가 이런 특성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양한 조사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분석 차이의 차이를 오류가 나오는 것을 예를 든 게 있는데 생태적 오류,
이거는 이제 집단을 분석 단위로 조사하면서 이것을 바탕으로 그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들의 어떤 속성을 단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노인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노인 인구 비중이 낮은 지역보다 사회복지를 확대하자는 지지표가 많이 나왔다고 했을 때 우리는 잘못하면 노인들이 사회복지를 더 지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이걸 이제 생태적 오류라고 하는데, 자, 이것이 오류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젊은 사람들이 사회복지의 확대를 지지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경우 분석 단위로 해서 개인들의 속성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경우에 조사 목적에 맞으려면 뭡니까? 개인들을 분석 단위로 조사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이 이 사회복지에 대해서 찬성표를 찍은 사람이 노인인지 젊은 층인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노인들이 젊은 사람들에 비하여 사회복지를 저 지지하는 것을 알아봐야 합니다. 즉 개인별로 이렇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이제 생태적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 두 번째는 개별적 오류가 있네요. 생태적 오류와 반대입니다. 이거는 개인을 분석 단위로 해서 조사해서 집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오류입니다. 즉 개인들의 행위나 태도 이런 것 등을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개인들이 속한 집단의 성격이나 특성 등을 유추하는 오류를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개인들을 조사한 결과 복지국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한 사람들이 많은 국가라 하여서 그 국가가 반드시 복지국가인 것은 아니죠. 개인들은 다 복지국가를 원하고 있죠. 하지만 개인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 나라가 복지국가인가? 그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컨대 우리나라의 경우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지국가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복지국가를 선호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아직 우리나라는 복지국가라고 불리기는 어렵죠. 아직도 많이 취약합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요. 자, 이걸 이제 개별적 오류라고 하는데, 즉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 등을 조사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개인들이 속한 집단의 속성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개별적인 오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세 번째는 환원주의적 오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환원주의라 하면은 왜 돌려주는 거죠? 현상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는 개념이나 변수들을 제한하거나 한두 가지로 축소하는 경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의 행위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경제적 요인들로만 설명하는 것을 경제적 환원 논리, 분석 단위의 선정에서 환원주의가 문제가 되는 것은 조사자들이 특정한 분석 단위에 이제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의 원인을 조사한다고 했을 때 아동학대의 원인은 다양하여 개인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동이 속한 가족 전체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의 분석 단위는 개인과 가족 둘 다가 되는 게 바람직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심리적 측면을 강조하는 심리학자들은 개인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 경향이 강합니다. 반면에 가족치 전공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은 누구를 더 분석 단위로 삼는 경향이 있을까요? 가족을 분석 단위로 삼는 경향이 큽니다. 이만큼 자기가 속해 있고 자기가 주장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될 수 있다. 환원주의적 오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사 연구 분석 단위 오류에는 생태적 오류, 개별적 오류, 환원주의적 오류. 그래서 샘플을 잘해야 된다. 표본 조사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표본 조사를 잘해야지 생태적 오류가 안 생길 수도 있고 개별적 오류나 환원주의적 오류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3장을 끝냈습니다. 3장은 뭡니까? 사회복지 조사 연구에 대해서 끝냈고요. 이거 개별적으로 나왔네요. 뒤에 설명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장에는 연구 문제 가설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설. 사회복지조사 연구는 연구의 시작에서부터 종료까지
전반적 계획을 작성하고 수립하는 것을 의미하죠. 조사 연구는 연구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한 일련의 과정입니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구자는 연구 문제 설정을 명확히 하고 그와 관련된 가설을 또 형성해야 할 것입니다. 자, 조사 연구는 연구 문제 설정에서 시작되며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서 가설이 설정이 되어야 된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연구 문제 설정, 그 다음에 가설과 가설 검증, 가설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배우는데 먼저 연구 문제의 설정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연구 문제 설정하는 게 논문이나 보고서 쓰는데 거의 반을 차지한다. 심하게 말하면 반을 차지하고 상당히 그만큼 비중이 높은 거다 얘기를 했습니다. 제 논문 쓸 때도 분명히 경험 사례를 얘기를 했고요. 자, 모든 조사는 연구 문제 설정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 문제란 과학적인 탐구의 방법으로서 답을 구할 수 있는 그리고 지적으로 자극을 유발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조사 연구의 문제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회복지와 관련이 돼야 되겠죠. 괜히 갑자기 컴퓨터 공학 쪽으로 난 이 문제를 연구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겠죠. 사회복지조사 연구는 어떻게든지 간에 사회복지와 관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 자, 사회복지와 관련된 의문의 출발은 뭡니까? 실천 현장에서의 경험. 실천은 내가 요양보호사라든지 아니면 요양원 같은 데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나네. 이걸 좀 개선을 해야 되겠네.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 이런 경험,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또 동료들과의 대화, 특정한 연구 지원 기관의 연구 제안서 작성, 뭐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것도 있겠죠. 예. 그리고 일반적인 독서 등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가? 왜 필요한가?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들의 본질과 과정은 어떤 것인가? 어떤 프로그램들이 적절하거나 적절하지 않은가? 이런 거 의문점, 궁금증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회학이나 심리학 등과 같은 기초사회과학과 거시적인 차원의 사회복지 정책 분야에서 갖는 연구 문제는 뭘까요? 빈곤이란 무엇인가? 상당히 좀 철학기죠. 가족의 형태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연구해 볼 만하겠죠? 이혼이 아동 양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심각한가? 덜 심각한가? 뭐 아무 영향이 없을까? 뭐 이런 여기서 궁금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벌써. 자유시장 경제체제로의 전환이 노동의 수급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청소년기의 좌절된 욕구가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가? 사회복지가 근로요인을 제외하는가? 뭐 여러가지 이런 연구 문제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아주 그냥 빈부의 격차는 왜 생기는가? 뭐 이러면서 사회학이나 심리학 이런 기초사회과학과 거시적인 차원의 사회복지 정책 분야죠. 이 정책 분야, 사회복지 정책 분야는 어디 있습니까? 빈곤 정책도 사회복지 정책 분야에 들어갑니다. 가족 형태도 마찬가지고 건강가정기본법에 나오는 그러한 정책, 그 다음에 뭐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전환이 노동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상당히 연구 문제가 좀 심각하게 할 수도 있죠. 자, 이 밖에도 이제 거시적 차원의 사회 문제. 예컨대 보건의료 제도라든지 교육 제도, 주택 정책 등과 그에 따른 사회복지적 대응에 관련된 문제가 연구 주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외국의 가족지원 정책, 다문화 가족지원 정책이죠. 그 다음에 사회보험 정책 등 다양한 정책적 차원의 문제들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가 있다. 사회학이나 심리학 등과 같은 기초사회과학과 거시적인 차원의 사회복지 정책 분야에서 갖는 연구 문제. 다음에는 사회복지와 같은 응용사회과학과 미시적 차원의 연구 문제입니다. 이 미시적 차원은 뭡니까? 좀 좁은 차원의 연구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응용사회과학 문제에서 과학 분야의 연구 문제는 어떤 게 있나?
현재와 같은 생활보호 프로그램이 빈곤의 감소에 기여할 것인가? 기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그 연구 문제입니다. 자, 그렇지 않다면은 만약에 빈곤의 감소에 기여하지 않는다. 기여할 것인가 해서 기여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그렇지 않다면 어떤 식의 개선이 필요할 것인가? 생활보호 프로그램을 더 강화를 시켜야 된다. 아니면 더 향상을 시켜야 된다. 이런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연구 문제가 나오겠죠. 미혼모 가족의 아동 양육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들이 적절한가? 노숙자에 대한 구호 위주 프로그램들이 장기적으로 노숙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 아니라면 어떤 프로그램들이 더 효과적인가? 의료보험의 사유화 정책이 저소득층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은 뭔가?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궁금하고 연구해야 될 연구 문제가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시적 차원에서 연구 문제들로서는 어떤 게 있냐? 좁은 의미에서 이제 지역적인 의미,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의 실태와 개선을 위한 방안은 뭔가? 또 사회복지사 직무, 이건 사회복지사 얘기죠. 사회복지사 직무 태도 및 경력 변경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올 수가 있겠네요. 연구 문제 설정 단계에서는 기존 문헌을 참고하거나 자유로운 사유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갖는 것이 중요한 과업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이라기보다는 생각과 고민이 요구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연구 문제 설정 중요합니다. 이건 기술이 필요 없어요. 일단 생각과 내가 연구할 그 방향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뭡니까? 연구 문제 설정입니다.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선행 연구가 그래서 지도교수 하시는 분들은 많이 강조를 해요. 기존에 이쪽으로 네가 연구하고 싶어 하는 거에 대해서 논문을 다 찾아봐라. 왜냐하면 논문 같은 경우에도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뭐 어디더라? 국가도서관인가? 예, 도서관에 가면 되고 아니면 리스라는 데도 있고 RISS라는 그러한 사이트도 있고요. 논문을 다 모은 그러한 사이트가 있어요. 아니면 대학교 홈페이지나 거기에 보면 대학교 도서관 이런 데 가면은 논문이 우리가 필요하는 논문 또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논문을 대부분 다 그냥 무료로 어떤 것도 돈 내고 받아야 돼요. 무료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이 연구하려고 하는 거는 뭐고 이 사람이 주장하는 연구 문제는 뭐고 가설은 뭐고 또 연구 내용은 뭐냐 또 연구 모형은 또 어떻게 생겼냐 이런 거를 조금 이렇게 한 페이지씩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한 10편에서 20편 정도를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정리를 해나가게 되면은 내가 이 문제를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내가 이 문제를 연구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거를 또 이렇게 주장을 했구나. 이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자료를 찾았구나. 뭐 이런 식의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문제 설정할 때는 꼭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가설과 가설 검증입니다. 가설은 뭐라고 했습니까? 연구 문제에 대한 임시적인 답이라고 했죠. 이거는 2교시 때인가요? 예. 첫 시간에 아마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했을 겁니다. 확실한 답이 아니고 임시적인 답이에요. 이럴 것이다 하고 가설 명제로부터 유추되는 것으로서 경험적인 실제에 관한 구체화된 경험을 기술한 것입니다. 만약 주어진 명제가 옳다면 경험적으로 어떤 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지를 서술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빈곤 가능성이 줄어드는가? 이런 게 이제 연구 문제가 나타나게 되면 가설은 뭐랍니까?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빈곤 가능성이 줄어든다. 결론을 짓죠. 그는가 줄어드는가 올렸는데 여기선 가설에서는 줄어든다. 이렇게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임시적인 답을 딱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어떠하다는 형태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을 세우면은 그 가설이 맞다.
안 맞다. 그걸 연구하는 게 논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설도 제대로 세우게 된다면 논문 쓰는데 아주 좋은 논문이 될 수도 있고 조금 그렇지 못한 논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설은 네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좋은 가설은 네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 시간이 좀 지났네요. 이 네 가지 특성은 3교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